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학생을 위한 필수 교양. 오늘은 바로 출처 표기와 자료 인용에 대한 측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절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럼 표절이 이런 것들이 표절이다라는 걸 알아봤으면 어떻게 하면 그럼 어떻게 인용해야 어떻게 작성을 해야 표절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를 또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출처 표기, 바로 자료 인용에 대한 측면입니다. 분명히 오늘 내용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한번 기준만 명확하게 딱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안드리는 바는 오늘 내용을 한 번에 한 번만 딱 듣고 내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좀 중간중간에 스톱, 멈춤을 해놓은 다음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내용을 보면서 혹은 저희가 미리 올려드렸던 자료를 좀 보면서 이런 순서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시면 충분히 이러한 자료 인용을 큰 실수 없이 할 수 있고, 더불어 이 과정을 통해서 교수님께 더 좋은 방식의 평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니 오늘 수업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 출처 표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출처 표기의 의미라는 것은 먼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의 자료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나의 뇌피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머리에서 굴러가는 그 사고의 경로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출처 표기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정직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매우 부족하죠. 평가하는 교수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학생께서 이러한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해 준다는 건 저는 이만큼 정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역시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한 블로그나 인터넷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요, 이 자료는 신뢰할 만한 여기서 갖고 온 겁니다 라는 걸 드러내는 게 바로 출처 표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저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연구자로서, 함께 성장해 가는 학사, 전문학사, 석사, 박사로서 타인의 생각과 기존에 걸어왔던 지식의 재산권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저도 그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 분들도 다 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독자에게 상세한 자료, 독자 즉 평가하는 당신에게 상세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서 추가적인 어떠한 조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검색을 하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측면의 경로를 알려주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즉 이러한 출처 표기는 나의 주장, 나의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제시했는지, 사용했는지를 제시하고 권위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를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유는 내 근거를 검증을 받는다는 거죠. 어차피 독자, 평가자가 여러분의 글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근거를 통해서 검증을 받는 수단이고요. 결국 당신의 학문적 성과와 정직성을 인정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매번 그런 거 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표절한 사람들이 되게 죄송하다, 죄송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부정직해서 죄송하다 이 얘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측면에 내가 무언가를 공부를 한다는 건 그 과정에 대한 성실함도 같이 포함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출처 표기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출처 표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출처 표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제 간략 표기법과 상세 표기법이겠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쉽게 아니면 요약해서 표기하는 방식이 간략 표기법인 것이고요. 상세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어떤 것들을 선택하든지 그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술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간략 표기법 위주로 접근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간략이든 상세든 간에 우리가 흔히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어요. 뭐냐면 본문에서 표기하는 방식과 참고 문헌에서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이 두 개를 무조건 다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자체에서 어디서 이 부분을 출처를 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방식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모든 보고서나 학술적 글쓰기의 마지막 부분에 참고 문헌으로서 작성하는 부분이 있죠. 둘 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작성하고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간략 표기에서의 두 가지 방법부터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한 표기 방식은 글 사이사이에 가볍게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어떤 내용을 인용을 했을 때 가로라는 측면에 가로를 쳐놓고 해당 부분의 저자 혹은 연도, 그 다음에 페이지 인용,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용 페이지를 제외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무신론적 진화론자인 스티브 핑거는 최근 다인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존 사고는 단순히 무식의 소치라고 선언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해 놓고 이게 뭐냐? 핑커라는 사람이 2008년 쓴 논문 28페이지에서 31페이지 사이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반복이 되었다. 지금 주요하게 내가 인용을 한 게 이 핑커라는 사람인 거니까 인용 페이지까지 썼지만 기존에도 1986년에도 1995년에도 이런 학자들이 이 주장을 해왔다라는 걸 표시한 거죠. 어떤 논문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기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건 어디 기재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참고 문헌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겠죠. 반면에 그럼 여기에서 어떤 논문인지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본문이 뭔지 이 인용이 뭔지가 거의 이 양 자체가 반반일 거예요. 한 페이지의 내용을 썼는데 그 모든 제목을 다 쓰게 되면 어떻게 습니까? 내가 쓴 글은 이만큼 가로와 있는 내용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간략 표기 형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간략 표기로 본문에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엔 참고 문헌에서 해당 부분에 간략하게 표기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자료에서 갖고 왔다라는 걸 말을 해줘야겠죠.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참고 문헌의 출처 표기를 하는 거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학술적 방식으로서 APA 방식이라든가 뭐 시카고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보통 약간 이 정도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는 약간 정보가 뭐가 있냐? 책일 때는요. 책일 때는 이제 저자, 연도, 책 제목, 옹기니, 출판사 정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요 양식은 제가 쓰는 방법은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그 외에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저자, 연도, 그 다음에 연구 제목, 그 다음에 바로 연구 학술지명, 학술지가 몇 톤지, 그 호수, 그 다음에 학술 기관명, 그 다음에 페이지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는 건 바로 이제 국내 학술지는 뭐 권이나 호로 표현한다면 외국 학술지는 이제 볼륨 형태로 표현하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간략 표기예요. 간략 표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여러분도 알아두셨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 위주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해당 부분을 적용하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간략 표기 방법을 알았다면 상세 표기는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상세 표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주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석 이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주라고 표현합니다. 각주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각주 같은 경우에 뭐냐면 여러분 혹시 본문이나 어떤 내용을 보다 보면 글 바로 옆에 조그맣게 오른쪽 글 이제 어미 부분에 뭐 1, 2, 3 이렇게 해서 긋는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각주를 단다라는 건데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본문에서의 출처 표기와 참고 문헌에서의 출처 표기가 같아요. 일반적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달라지는 건 뭐냐? 뭐 한글 문서를 거치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각주 설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뭐가 좋은지 간략표기법과 상세표기법 뭐가 좋고 나쁘다라고 딱 말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간략표기를 여러분들에겐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모든 출처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표기하는 게 좋긴 한데 각주를 하게 되면 보통 본문에서는 이 각주 표시를 해놓고 이 바닥글, 그러니까 머리글, 바닥글, 한글에서 이제 가장 하단 부분에다 따로 칸을 만들어서 1, 2, 3, 4, 5, 6 하면서 이 해당 출처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제 해당 부분이 어디서 따왔다라는 걸 조그만 숫자로 표시하고 밑에 그 페이지의 하단부에서 그걸 표시하게 되는데 표시하는 방법은 내용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설정은 쉬워요. 설정은 그냥 프로그램의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각주 설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이게 참고 문헌이든 아니면 본문 표기든 거의 동일하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의 디테일한 측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저서입니다. 이게 책인 거죠, 책. 책 역시도 동양서냐, 서양서냐, 번역서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자, 동양서 같은 경우엔 이런 순서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갖고 있는 책을 한번 잠깐 멈춰주시고 따라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글쓴이와 책 이름,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로 하게 됩니다. 책 이름은 이 고유명사처럼 약간 우리가 딱 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표시가 있죠. 기흥 니은처럼 약간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글쓴이 최재천, 인간과 동물, 국리라는 출판사에서 2007년도에 인용 페이지는 몇 페이지? 바로 138페이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만약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 연보라면 출판사는 문전사, 출판연도 2021년 인용 페이지 150에서 151페이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럼 서양서는 뭐가 다른가? 똑같아요. 글쓴이 책 이름,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인데 하나가 다른 게 뭐냐면 서양서 같은 경우에는 출판지가 나옵니다. 출판사가 있는 그 도시 이름이 보통 나타나게 돼요. 뭐 뉴욕이라든가 아니면 뭐 볼티모어라든가 여기 위스콘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판지하고 그러니까 점점 두 개를 찍은 다음에 프레스라고 해서 출판사 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번역서도 있어요. 번역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저자 우리가 원문을 안 읽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책 이름 바로 다음에 옮기니 번역자의 명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 기본 동양서만 많이 기억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글쓴이, 책 이름,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그럼 서양서는 뭐가 다른가? 서양서는 출판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번역서인 경우에 옮긴 이가 포함해서 들어간다라는 것.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다른 종류의 표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종류의 표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논문이에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도 이 동양 논문이나 서양 논문 흐름은 똑같습니다. 자, 글쓴이, 논문 제목, 학술 지명, 그 다음에 건수나 호수, 학술지 발행 기간, 출판 연도, 인용 페이지 등이에요. 제 논문을 갖고 한번 해봤어요. 최현민. 자, 진로진학 프로그램에서 이게 이제 논문 제목입니다. 이것도 역시 눈에 쫙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형태로 표시를 했고요. 두 번째,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논문 역시도 학술지의 등급에 따라서 이 논문의 퀄리티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학술지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요. 뭐 등재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등재 후보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술지 명이라는 것은 해당 논문이 어디서 좀 괜찮게 인정을 받았구나, 검증이 됐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건수와 호수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건수는 보통 연도,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다음에 몇 년이 지냈다라는 거고 호수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보통은 건수가 연단이라면 호수는 이제 분기별. 일반적으로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에서 4번 정도, 많게는 6번까지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 부분의 몇 번째지.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발행 기관이라고 해서 학회가 들어가고 출판 연도와 인용 페이지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양 논문도 동일합니다. 다른 건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권이나 호로 표현하지만 서양에서는 이걸 볼륨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이것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논문 이후에 그 외에도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바로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사전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신문, 기사를 많이 출처를 갖고 오는 경우가 꽤 많죠.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서입니다. 첫 번째 이게 기사 제목과 신문 이름, 발간 일자와 게재 면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책자로 된 논문이나 이런 서적과는 다르게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쌍따옴표로 표시를 합니다. 자, 쌍따옴표, 학교폭력, 왕따 논란, 유치원으로 번지다 라고 표현을 해놓고 이제 순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당 부분이 어떤 신문이었는지 한겨레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발간 일자와 게재 면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요새는 누가 신문을 종이로 봅니까? 거의 다 인터넷 기사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기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기사 제목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가 나와 있겠죠. 작성일 똑같습니다. 발간일자나 작성일자 같은 거겠죠. 그럼 뭐가 다른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이트 주소, 그러니까 이 주소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접속일자.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내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다시 가보니까 그 자료가 없어졌어.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현실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접속한 이 시점에선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사 제목, 인터넷 매체 표시가 됐고요. 순표하고 작성 일자, 사이트 지금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접속일. 이 기사는 2014년 7월 3일 날 작성이 됐지만 내가 2018년 2월 4일 날 확인한 결과 그때까지 이 기사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항목 이름이라든가 백과사전이면 항목 이름, 사전 이름, 출판사, 출판 연도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상세 표기는 각주 주석으로 이제 그 해당 페이지의 하단에 들어갈 때와 또 어떨 때 참고 문헌의 내용이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주석에 작성한 문헌을 그냥 그대로 참고 문헌에 재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주의할 건 뭐야? 순서는 거의 동일해. 하지만 어떻게? 뭐 기흥리은 디귿리을 약간 그 표기 순서라든가 A, B, C, D 순서라든가 이러한 그 순서에 대한 기준만 설정을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좀 전에 주석을 할 때랑 이렇게 할 때 내용이 똑같은데 여러분이 살펴보실 건 이제 위에 제가 두 가지 예시와 쓰는 방법을 적어 놨잖아요. 쓰는 방법을 적을 때는 요걸 이제 내가 밑에다 하나하나 따라 적는다. 저서일 때는 논문일 때는 이렇게 따라 적는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쉽지는 않아요. 국내 건 이렇고 국외 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것보다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려 볼게요.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 직접적으로 실습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한번 지금부터 시도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이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검색하는 사이트 중에 이제 구글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글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해당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이 출처 표기를 쉽게 하는 방법, 그 루트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구글 이 검색란에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써 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스칼라 구글이라고 쳤어요. 한번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구글 학술 검색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 구글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술 검색을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럼 제가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 조금 전에 이제 제 논문 제가 확인을 했었잖아요. 요걸 한번 쳐볼게요. 뭐냐면 진로 교육 그리고 제 이름이니까 최현민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구가 나왔어요. 조금 전에 예시로 들었던 이런 측면의 연구가 나왔죠. 진로 진학 프로그램에서 진로 멘토의 참여가 고등학생의 진로 준비 행동에 그릇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인용 방법으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 쌍따옴표 있죠. 여기 보면 인용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이걸 살짝 딱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여러분. 예, MLA 방식이라든가 시카고 방식이라든가 APA 방식이라든가 ISO 방식으로 했을 때 이런 식의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하면 되느냐? 이걸 이렇게 클릭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이걸 하나하나 내 찾기 되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하나하나 이게 순서가 맞는지 혹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이 안에 거의 다 웬만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명칭만, 논문 명칭만 명확하게 알면 치면 다 나와요. 그럼 어떻게 친 다음에 쌍따옴표를 누르고 인용 표시를 한 다음에 보통 저는 APA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이걸 컨트롤 C를 해서 이걸 참고 문헌이나 각주에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꿀팁 같은 걸로 여러분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앞으로 학술적 보고서를 할 때 이런 방식을 잘 한번 인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용의 방법에 대해서 혹은 인용에 대한 측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인용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글을 내 글로 갖고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표현을 할 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그리고 재인용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인용이라는 건 타인의 저작물 원문을 그대로 쓰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간접 인용이라는 건 해당 부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내 언어로 풀어 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재인용이라는 건 내가 바로 이제 원문을 찾기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인용된 내용을 다시 가져와서 쓰는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직접 인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조금 작게,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내용을 잘 봐야 되니까 조금 더 작아질게요. 자, 우선 안 좋게 나와 있는 걸 보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인용인 경우에는. 볼까요? 시대는 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의 직전에 와 있으며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은 이전에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중요 논의 과제로 꺼내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이제 주석 표시가 딱 돼 있죠. 그런데 해당 부분에 이게 내 글인지 이 사람이 한 말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좋은 방식은 뭐냐? 쌍따옴표죠. 은근히 쌍따옴표를 많이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시대는 변하고 있고 우리의 그 시대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 누가 말한 거냐? 여기서 2016년 이 회장이 이렇게 꺼내 들었다. 여기까지가 바로 직접 인용. 그 내용에서 그대로 갖고 온 측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끈 따옴표를 사용해서 인용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드러냈다라는 거죠. 물론 각주 표시를 해서 밑에 출처를 나타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바로 인용을 한 거야 라는 걸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럼 이 직접 인용을 할 때요. 인용문이 예상보다 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조금 전 같은 경우에 한 두세 줄 정도였는데 이게 4, 5행 이상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약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5행 이상일 때 인용문 앞뒤로 각각 한 줄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인용의 내용입니다. 내가 쓴 게 아니라. 뭐 칸을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좌우 여백도 조금 더 들여쓰기를 해서 좁혀서 이거 인용에 대한 측면이라는 걸 드러나게 있고요. 양이 너무 많을 때 인용 부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석에서 출처 제시하는 건 동일합니다. 내용을 그러면 이걸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인용문이 길 때 시대는 변화되고 교육과정과 방법 명치도 이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6, 8줄이나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인데 꼭 다 들어가야 되는 말이야. 그럼 이걸 자 보세요. 양쪽에 좌우 여백을 좀 줄였죠.
그리고 위아래 거의 약간 한 줄이나 어느 정도 다른 글과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띄어서 이 부분은 다른 어떤 내용이다. 케이스에 따라서는 이걸 아예 그 네모칸이나 표 형태 안에 넣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보통 이 정도로 많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각주 형태를 해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의 표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다음으로 간접 인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인용이라 함은 직접 인용과 좀 차이가 있죠. 뭐겠습니까? 바로 해당 부분의 원문을 내 언어로 바꿔서 접근한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직접 인용보다 더 출처를 표시했지만 인용 영역이 모호한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한번 글로써 접근을 해볼까요? 어디까지를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나? 과학이란 이제까지 아무도 반증하지 못한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한 보편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지식의 체계여야 한다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신학과 철학은 과학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보편성이 인정되는 형식 논리학이나 수학은 넓은 의미의 과학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은 이상과학, 형식과학, 선험과학이라고 하며 경험적 사실을 토대로 하여 성립된 경험과학과는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경험과학만을 과학이라고 한다. 자, 이 글에 몇 가지의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용이 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질문부터인지 내용은 또 어디서부터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이 내용에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내용인가? 이건 그냥 사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전달에 효과적인가?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바로 인용 표시구라는 것.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는 뭐라고 했다. 어떤 사람의 경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쉽게 얘기하면 안내 표지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용이 된 거고 이 측면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야 라는 걸 그 간단한 이 제목 같은 표지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존에 잘 들어가지 않았던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바꿔보면 인용 표시구를 사용해서 본인만의 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까지를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나? 두산백과에 따르면 과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과학이란 아직까지 반증되지 않은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한 보편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지식의 체계이다. 이에 따르면 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하지 않는 신학, 인문학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이라고 할 수 없다. 즉 경험과학만이 과학이라 할 수 있으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구분된다. 자, 어떻습니까? 훨씬 더 머리에 딱 들어오면서 인용 표시글을 통해서 두산백과에 따르면 이 내용부터가 바로 두산백과에 나온 내용이구나 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자신의 말로 표현을 하면서 필요 없는 부분이나 약간 과도한 형태의 지식은 제외하고 핵심적인 측면으로 정리를 했죠. 마찬가지로 각주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수정해서 인용할 수 있다는 것. 다음으로 가볼까요? 다음은 바로 재인용입니다. 재인용은 왜? 원래 원문을 갖고 오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원문을 찾기 어려울 때나 해외 저서나 논문에 대한 부득이한 인용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다 읽지는 않고 역사상 가장 지독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했다. 저명한 학자인 케네스 클라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렇게 평했다라고 했어요. 이 내용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 내용이. 자, 이 내용이 바로 프리초프 카프라의 다빈치처럼 과학하라는 김명사에서 나온 책의 50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쓴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프리초프 카프라가 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 말한 거? 케네스 클라스크가 말한 걸. 우리가 확인했을 때 케네스 클라크가 이 말했던 그 내용이 담긴 기사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인용하는 건 직접 인용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측면에서 그걸 못 찾으니까 원문을 찾기 어렵거나 해외 저서나 논문에 대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재인용을 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겁니다. 즉 카프라의 글에 있는 클라크의 글을 재인용한 경우 이렇게 각주에 재인용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이런 걸 적용하는 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리스트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용에 대한 출처 표기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인용에 대한 걸 확인하는 건 결국 우리의 공정한 이용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자, 어떠한 인용을 하시든 간에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바꾸되 출처는 명확하게 해주시고 내 것이기 때문에 인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당한 형태로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이 실제 쓴 내용을 표절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서 어느 정도가 됐는지를 확인하려면요.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카피킬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셔서 하루에 3건 무료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해당 부분을 갖고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이트의 주의점이 검사에 사용한 자료도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 전 최종본만을 검사하기를 권장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논문을 한 2번째 이게 학술지 논문을 검사한 적이 있었는데 기존에 검사를 했던 걸 까먹고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표절률이 99%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건가 봤더니 기존에 했던 자료, 제가 검사했던 자료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이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확인하실 때는 기존 자료를 여러 번 막 같은 자료를 여러 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최종본 검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자료 인용법, 출처 표기와 자료 인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죠, 사람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는지 간에 학술적 글쓰기에서의 이러한 자료 인용과 출처 표기는 정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약간 스크램 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멈춰가면서 표시하는 연습을 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실질적인 글쓰기 영역을 향상시키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